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강한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채널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네네.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 어떤 직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파이어족이 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2년 동안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직장에 다녔고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다니다가 작년 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식상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고 이런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막연하게 꿈만 꾸다가 이제 대학 때 주식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퀀트 투자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는 공익 시절부터 계속 했었고 15년, 16년 동안 지금 퀀트 투자만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거의 안 쓰고 다 저축을 한 다음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제 불리고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허인도 하고 스타트업 투자도 하고 부업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러면서 네, 자산을 모았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버는 돈은 저축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비를 하겠다. 네. 라고 해서 처음에는 30만 원을 리미트로 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월 30만 원 정도 쓰고 살았습니다. 네. 네. 하루에 10,000원이면 뭐 충분하죠, 사실. 네. 근데 그게 외국 아니었었어요? 일단 네. 국내에 제가 3년 반 동안 다니다가 네. 그 후에 해외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저희 부모님이 좀 얹혀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으로 살 수가 있었고요. 네. 해외 나가서는 그거를 제가 화끈하게 거의 2배로 늘렸습니다. 500유로니까 한 65만 원 정도죠. 코트라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그 뭐 해외로 나가고 그러면 연봉이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 나갔을 때 한 1억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대충. 네. 근데 그 정도 벌면 자기 마음이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할 텐데 그걸 어떻게 억제하고 그렇게 절약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그냥 목표를 세워놓고 이번 달도 그냥 별별 이상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달성을 했네. 뿌듯하다. 이제 이게 느껴졌고요, 오히려. 네. 만 원의 행복 옛날 그런 것처럼 30만 원을 해결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게 월 30만 원을 사는 게 은근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머리를 좀 쥐어짜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삼각김밥도 좀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럼 사표 낼 때쯤 모인 돈이 대략 얼마쯤 됐어요? 그때가 29억이었어요. 작년 7월에. 네. 그러면 이제 파이어족을 결심하게 되고 나면 네. 앞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네. 자산 배분을 좀 해놓고 나오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원래 자산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거를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나 그런 이제 메인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돈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필요로 하면은 그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원금을 좀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현금들이 제가 있죠. 제가 사실 3년 동안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제가 뭐 그럭저럭 잘하는 게 뭐 책을 쓰고 뭐 투자 가르치고 뭐 강의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충 세팅을 해놓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도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네. 확실히 마음이 좀 덜 불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자산이 없고 그냥 프리랜서로 나왔으면은 불안한 날이 아마 꽤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 책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강의 같은 거 되게 들쭉날쭉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강의가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면서 덜덜 떨었겠죠. 이거 어떻게 해? 왜 또 강의 안 할 텐데? 근데 뭐 자산이 뒤에 있으니까 뭐 몇 년 버티면 뭐 몇십 년 버텨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쉽죠 그게. 뭐 보통 파이어족 하면 사람들은 편하게 쉬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저요. 이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어차피 제가 돈을 안 받아도 이거를 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을 쓰고 유튜브 찍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강연하고 방송 나가는 거를 제가 돈을 안 받아도 똑같이 이걸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돈을 주면은 더 좋죠. 그거는 제가 당연히 노라고 하진 않고요. 당연히 받죠, 저는. 그럼 어쨌든 본인의 자산이 어쨌든 월급으로 불어난 것도 있겠지만 네. 퀀트 투자로 불어난 액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퀀트 투자도 상당히 있었고, 뭐 코인, 스타트업, 부동산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저는. 다 하셨구나. 부동산은 제가 재미를 잘 못 봤고요.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다 돈 벌고 주식 코인으로 말아먹던데 저는 이제 반대였습니다. 희한하기도.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 퀀트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네. 제가 네. 퀀트를 잘 몰라요. 네네네. 뭐 들어오신 분 중에서 퀀트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 퀀트 전략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퀀트 투자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 퀀트 투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레시피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비빔밥을 이제 만드는 식당을 우리가 차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네, 사랑과 정성을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드세요 하면은 뭐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밥을 뭐 몇백 그램 사고 야채를 뭐 배추랑 이런 거 얼마 넣고 그 다음에
고추장 얼마 부어가지고 4번 이렇게 저어라 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비빔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따라하면 되잖아요. 거기 나온 거를. 그래서 퀀트 투자는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레시피가 나와 있는, 특히 딱 규칙이 나와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레시피를 내가 지정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레시피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책을 쓰고, 아니면 논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레시피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거죠. 퀀트 투자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전략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전략이 실제로 과거에 먹혔나 안 먹혔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백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며칠 전에 소장님이 영상을 찍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장주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구체적으로 정말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실제로 그게 찍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얘네들이 너무 고평가되면 안 되니까 뭐 퍼나 PBR 같은 거 좀 낮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듣고 아하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뭐 퍼와 PBR가 낮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높았던 기업들, 한국의 기업이 2,000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순위로 매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퍼 순위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1위부터 그쵸? 2,000위까지. 또 예를 들면 영업이익 증가율도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다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순위의 이제 평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두 개의 순위의 평균이 우수한 기업이 한마디로 PBR도 낮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의 20개, 30개를 모아서 투자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최근 20년 동안에 투자를 했으면은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정답은 아마 복리 25에서 30%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소장님 며칠 전에 만들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복리 25%에서 30% 정도 벌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 말이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전인구 소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소장님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 정말 그런가? 하고 소프트웨어를 돌려봐가지고 이게 맞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야,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전략이 맞으면은 지금 당장 그 전략에 맞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소프트웨어가 다 뱉어주거든요. 근데 그럼 그거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로 설명한 이제 고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말로 설명한 만큼도 걸리지도 않아요. 그거 종목들을 찾아냈는데 2, 3분밖에 안 걸려요. 일종의 거의 뭐 ETF가 자동 교체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죠. 네. 내가 스스로 ETF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모든 ETF는 퀀트 투자의 결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스파이에 투자를 하면은 그냥 미국의 그 500개 가장 큰 기업에 투자라는 게 걔들의 규칙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런 ETF도 있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뭐 value ETF, 또 모멘텀 ETF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 value ETF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그 한국의 모든 주식 중에서 퍼나 PBR 이런 지표들이 좋은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퀀트 전략이라는 게 장기 투자자한테 적합한 거예요? 단기 투자자한테 적합한 거예요? 그 퀀트가 정말 초단타부터 장기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 리밸런싱을 하는 이제 중장기 전략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계시는 그 퀀트가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뭐 종류별로 여러 개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익을 많이 높여주는 퀀트 전략들이 있고 손실을 많이 줄여주는 퀀트 전략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복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퀀트를 여러 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복리 25에서 30% 정도 전략일 거라고 그게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20개, 30개 기업을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몇 번 중간에 반토막을 맞는 구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PBR가 낮고 영업이익 성장이 높은 기업이라도 같이 사이좋게 반토막이 나기도 있거든요. 원래 고성장일수록 크게 충격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심지어 걔네들의 퍼와 PBR가 낮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무조건 충격을 맞게 되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거 자체도 피해야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좀 방어적인 전략들을 쓰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이나마 40% 50% 맞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너무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바보짓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전체 포트폴리오가 최악의 순간에도 10% 15%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하락장이잖아요. 요새. 네. 예. 하락장이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고 지내세요? 퀀트 투자자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물론 매년 그렇다는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좀 장기간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늘 매년 5월, 10월 주식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퀀트 자체를 통해서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네, 맞아요.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현금 비중의 일부는 뭐 디파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자를 좀 더 벌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자산 배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은 5월, 10월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뭐 채권이나 뭐 원자재, 금 이런 쪽은 뭐 5월, 10월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얻어맞을 수 있는 손실이 많이 줄어듭니다. 독서는 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독서요? 아무래도 뭐 퀀트 투자를 하려면은 뭐 책이나 논문 같은 걸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전략을 다 짜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의 전략을 계속 영원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로운 전략으로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일단 계속 새로운 책과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당연히 간혹 굉장히 훌륭한 전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김성일 작가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자산 배분의 대가잖아요.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쓰셨는데 거기 K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제 그 전략이 제가 알고 있던 기존 자산 배분 전략보다 조금 더 낫거든요. 그럼 보고서 이제 희열을 느끼고 이걸로 해, 이거 이렇게. 네네. 네. 왜냐면 제가 그 전략을 개발하진 못했지만 보면 알거든요. 이게 A가 난가 B가 난가 정도는. 사실 이 퀀트 전략이 왜 먹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다 그게 인간 심리 때문에 먹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퍼와 PB가 낮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이 기업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지금은 아무리 관심이 없더라도 1년 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료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2년 전에 누가 관심이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한일 사료 봐봐요. 몇 배 올랐는지. 근데 그런 패턴들이 계속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런 퍼와 PBR가 낮은 기업들이 수익이 높은 거예요. 물론 계속 1년, 2년 후에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워낙 싸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 주식을 갖고 가도. 근데 갑자기 진짜 이런 이상한 사료나 뭐 이런 게 얻어 걸리면은 이 10배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먹는 수익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퀀트 그래도 투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초보자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아무나 막 바로 뛰어들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하는 실수들. 아무래도 그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높은 수익에 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 돌려보면은 뭐 복리 40% 50%짜리 정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략도 복리 30% 충분히 나오고요. 충분하죠. 그거 소형주로 돌리면 복리 40% 이상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략.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략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10%만 떨어져도 막 미칠라 그래요. 근데 막 죽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 전략을 이제 뭐 10년, 20년 유지를 하면은 내 돈이 몇십 배가 돼서 부자가 되는데 중간에 다 끌어버리고 도망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울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전략이 볼 수 있는 최대 손실 이런 데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어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월별 수익률도 다 한번 봐야 돼요. 그게 한마디로 이 전략이 한번 꼬이면은 어느 정도 꼬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먼저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통 안 하고 복리 수익 44%에 최근 20년 동안 이거 하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유지를 못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변에 좀 퀀트로 좀 부자 되신 분들 많나요? 특히 최근에 저한테 와가지고 네 전략 써가지고 몇십 원 벌었다는 분들이 몇 분 나타나셨어요. 뿌듯하겠다. 강의를 하거나 방송하는 사람이 가장 뿌듯했던 거는 네 전략으로 벌었어라는 단어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 이제 2부에는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